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월희입니다. 올해 78살이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아들 준석이는 60살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없지만 부부끼리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던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주곤 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며느리 선영이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25세 준석이와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까지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죽 끓여서 가져다 주고 혈압약 챙겨 드시라고 잔소리도 해주고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준석이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바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꺼져 있기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준석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나올 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준석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라도 받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핸드폰을 바꾼 건가 싶어서 집 전화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편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의 생일이 다가왔거든요. 매년 생일 때마다 용돈 봉투를 보내는 게 저의 작은 습관이었어요. 용돈 봉투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선영아, 생일 축하한다. 항상 건강하고 우리 준석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요. 그런데 며칠 뒤 그 편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수취인 부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준석이네 집은 분명히 있는 주소인데요. 이사를 갔다면 미리 말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준석이는 뭐든지 저한테 먼저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이야기해주고 회사 일도 가끔 상의하곤 했는데요.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병원에라도 입원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큰일이 생긴 걸까요? 회사가 부도라도 났나 싶기도 하고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는 준석이 어렸을 때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서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마을 사람을 통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장 보러 갔다가 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준석이가 산골 어딘가로 들어갔다더라. 선영이랑 함께 말이야. 종교 같은 걸 한다던데. 뭐 수행이라나 뭐라나. 돈도 많이 들었다던데. 종교요? 저희 가족은 특별한 종교가 없었는데 말이지요. 준석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편이었어요. 돈 벌고 가정 꾸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종교나 수행이라니요? 게다가 돈이 들었다는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을 우체국장님께 물어보니 마지막에 반송된 편지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체국장님은 박만수라는 분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셨어요. 이 주소 맞나요, 장 여사님? 네, 맞습니다.
준석이가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주소는 산골 깊숙한 곳이네요. 버스도 안 다니는 곳입니다. 혹시 이사를 간 건 아닐까요? 우체국장님은 걱정스런 표정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혼자 그런 산골로 가는 걸 걱정해 주시는 거였지요. 그래도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인데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몇 벌에 갈아입을 옷과 혈압약 같은 비상약, 그리고 손전등을 넣었지요. 우체국장님이 밤에는 길이 위험하다고 하셔서 손전등을 꼭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밤차를 탔습니다. 기차표를 끊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말 준석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차 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밤차라서 그런지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산과 들만 계속 이어졌지요. 기차가 달릴수록 마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종점에서 내려서 마지막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 시간에 그 산골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길도 험하고 사람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들을. 그래도 조심하세요. 밤에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기사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 표정을 보셨나 봅니다. 모든 걸 걸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을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정말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에서 불어내려와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비포장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아무래도 비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서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하얀 칼날처럼 길을 쭉 그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 빛을 따라 한참을 걸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참 이상했습니다. 폐가처럼 보였어요. 오래된 기와집이었는데 처마 밑에는 말린 나뭇가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부적 같기도 하고 장식 같기도 했어요. 창문에는 검은 천이 가려져 있고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희미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집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준석이가 여기 있을까요? 누구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나이가 꽤 많이 들어 보였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목소리였지요. 준석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신비로워 보이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준석의 어머니입니다. 그 노인은 제 말을 듣더니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아, 어머니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집안에 들어서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릿한 냄새와 향 타는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퀴퀴하고 가죽 타는 냄새도 났습니다. 거실 벽을 보니까 큰 둥근 달 표식이 붙어 있었어요. 검은 선으로 둘러싸인 원이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인연을 태워라. 무슨 뜻일까요? 인연을 태운다는 게 말이에요. 가족도 인연이잖아요. 설마 여긴 수행처입니다. 달빛회라고 부르지요.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수행처라니요? 그때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싹 말라붙어 있었고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선영아, 왜 이렇게 됐니? 어디 아픈 거야? 어머니, 오시면 안 됐는데. 위험해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위험하다는 거죠? 그 노인이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님은 지금 정화 중이십니다. 곧 깨끗해지실 겁니다. 정화요? 무슨 정화 말이에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선영이의 손등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도장이요? 사람 손에 도장을 찍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컹, 철컹. 뭔가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누군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안에 누가 더 계십니까? 저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어요. 호기심은 독입니다, 어머니. 그 순간 방문 틈으로 마른 손이 스르륵 나왔습니다. 그 손목에도 똑같은 초승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안에 누군가 더 있었던 겁니다.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제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진실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포기할 것인가.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룻밤만 머물다 가시지요, 어머니. 밖은 위험합니다. 이름은 허문도라고 했어요. 69살이고 달빛회의 인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자요? 뭘 인도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이를 찾아야 하니까요. 허문도는 규칙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침묵 시간을 지켜야 하고요. 물은 적게 드시고 눈은 낮추고 다니세요. 그리고 과거를 버리십시오. 규칙이 참 많았어요. 물을 적게 마시라니 왜 그런 걸까요? 눈을 낮추고 다니라는 것도 이상했고요. 과거를 버리라는 말은 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건가요? 선영이는 저에게 밥을 푸지 않았습니다. 얇은 죽 한 그릇뿐이었어요. 맛도 없고 거의 물 같았습니다. 선영이의 눈이 자꾸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허문도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준석이는 어디 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가 길어졌어요. 허문도가 대신 답했습니다. 정화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길어진다는 건지 더욱 궁금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문도가 재와 소금을 섞어서 둥근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고 모두 손등에 초승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낡은 인연은 빚이다. 허문도가 외쳤습니다. 빚을 태워 자유로. 사람들이 따라서 외쳤어요.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뭔가 무서웠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았어요. 허문도가 선영이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등 위 도장에 입김을 불었어요. 오늘 이분은 남은 혼탁을 비웁니다. 혼탁이요? 선영이가 뭔 혼탁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가야 해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야위었는지. 허문도의 눈끝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아드님이 직접요. 허문도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소름 끼쳤어요. 준석이가 저를 이곳으로 부르고 싶어 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준석이는 제가 위험한 곳에 가는 걸 가장 싫어했거든요. 그때 창고 쪽에서 타닥하고 불꽃 튀는 소리가 났어요.
허문도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선영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4시 이전에 우물 옆 느티나무로 나와. 선영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여긴 나가면 안 돼요. 벌을 받아요. 벌은 내가 받을게. 허문도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손은 내려놓으시지요. 저는 일부러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규칙을 따르지요. 허문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벽에 문을 열겠다고. 그 전에 안쪽 방의 쇠사슬 소리부터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밤 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먼 산 너머에서 개가 3번 짖었어요.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도장을 손등에 찍고 있고요. 준석이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왜 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걸까요? 허문도가 말한 정화라는 것도 이상해요. 사람을 정화한다는 게 뭔 소린가요? 그리고 낡은 인연을 태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뜻인가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선영이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준석이도 같은 상황에 있을 거예요. 새벽 2시쯤 되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어둠이 묻어났어요. 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안쪽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저는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문을 살짝 밀어보니까 쇠사슬이 덜컹거렸어요. 안에는 왜소한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똑같은 도장이 있었고 발목에는 가는 체인이 채워져 있었어요. 왜 묶여 계십니까? 나가려 해서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며느리도 묶을 겁니다. 새벽에 노파의 눈이 떨렸어요. 인도자가 말했어요. 가족은 그릇된 집착이라고. 가족이 그릇된 집착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가족을 빼앗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체인을 살펴봤는데 녹슨 자물쇠였어요.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허문도의 그림자가 복도를 훑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기둥 뒤에 숨었어요. 허문도가 문을 한번 두드렸어요. 조용하군.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들킬 뻔했네요. 방으로 돌아오니까 선영이가 서 있었어요. 놀랐지만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냥 가세요. 여긴 남편이. 준석이가 어디 있니? 창고예요. 스스로 갇혔어요. 깨끗해질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준석이가 스스로 갇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제 아들의 마음을 조종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선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때 인도자가 나타났어요.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면 올수록 이상해졌어요. 가족을 잊으라고 하고 과거를 지우라고 하고. 돈 때문이었다니요. 그럼 준석이가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가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연락을 안 했니? 엄마한테 말했으면. 못하게 했어요. 인도자가 외부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요. 낡은 인연이 정화를 방해한다면서. 새벽 3시쯤 저는 선영이와 함께 우물 옆 느티나무로 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이제 선영이라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허문도였어요. 뒤에 2명의 노인이 더 서 있었고 손에는 긴 막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속을 어기셨군요. 허문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선영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요. 허문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화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가족은 독이에요. 그가 막대를 들었어요.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밤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헤드라이트가 나무 사이를 훑었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허문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굴 부른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누가 오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 고마웠어요.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허문도와 다른 노인들이 술렁거렸어요.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외부 사람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다고.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준석이와 선영이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모두 여기 갇혀서 살게 될지 결정되는 순간 말이에요. 선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구해내겠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선영이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물 옆 느티나무에서 선영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선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선영이 방문 앞에 허문도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밧줄을 들고 있었고요. 선영 씨, 정화가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허문도가 선영이의 발목에 밧줄을 묶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묶는 것처럼요. 제발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낡은 인연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머니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허문도가 밧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선영이가 아픈 듯 작게 신음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들키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저에게도 규칙이 생겼어요. 어머니도 정화에 참여하셔야겠습니다. 허문도가 제 손목에 끈을 묶었어요. 길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을 제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끈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며느님의 정화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도 규칙을 따르셔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선영이와 떨어져서 지내야 했어요. 서로 말을 나누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눈으로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선영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죽 한 그릇, 물 한 컵이 전부였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흐릿해지고요. 물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부탁했지만 허문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화를 위해서는 욕망을 끊어야 합니다. 물도 욕망 중 하나예요. 욕망이라니요. 물을 마시는 게 욕망이라고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의식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마당에 둥글게 서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족은 속박이다. 과거는 독이다. 오직 정화만이 구원이다. 처음엔 5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똑같은 초승달 도장을 손등에 찍고 있었어요.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지켜봐야 했어요.
선영이도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아. 작게 불러봤지만 선영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준석이는 여전히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끔 안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도 사라졌어요. 아드님은 스스로 나오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허문도의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달이요? 그럼 준석이가 그 좁은 창고에서 몇 달을 지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선영이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준석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안쪽 방에 묶여있던 노파가 쓰러졌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기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화 중에는 외부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허문도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화가 뭐가 중요해요? 육체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정화가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어요.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노파는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어요. 이분 가족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노파도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자 선영이의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선영아, 괜찮니? 제가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들어보니 의식 때 외치는 말들이었어요. 가족은 독, 과거는 속박,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준석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고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이상해졌거든요. 처음엔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는데 나중에는 웃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준석아, 엄마야. 창고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히히. 엄마. 엄마는 독이야. 히히.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허문도가 뒤에서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은 이제 거의 다 정화됐습니다. 곧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뭐예요? 제 아들이에요. 낡은 아들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독에서 해방된 깨끗한 존재로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제 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틀이 더 지나자 저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적게 마셔서 몸이 비틀거렸어요. 생각도 흐릿해지고 가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날 밤 허문도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무슨 선택이요?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혼자 떠나시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머무시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방해하시면 정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포기하고 떠나세요. 정말 악랄한 말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면 포기하라니 말이 되나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럼 어머니도 완전한 정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문도가 신호를 보내자 3명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굵은 밧줄과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이제 어머니도 안쪽 방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안쪽 방이요? 그 노파가 쓰러진 그 방 말인가요? 안 돼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해요. 남자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며칠 굶어서 힘이 없었거든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끌려가면서 선영이를 봤어요. 선영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선영아, 선영아.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안쪽 방에 들어가니 정말 끔찍했어요. 노파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축축했어요. 제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사슬이 살에 닿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쇠사슬은 벽에 박힌 고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몇 발자국밖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도 진정한 정화를 시작하실 겁니다. 며칠 후면 가족이라는 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거예요. 허문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옆에는 의식을 잃은 노파가 있었고 발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박만수 국장님이 약속한 이틀은 이미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약속 자체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준석이와 선영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저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밖에서는 여전히 의식 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인연을 태워라. 가족은 독이다. 정화만이 구원이다. 그 소리들이 밤새도록 계속됐어요. 마치 저를 미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쇠사슬이 발목을 조였어요. 움직일 때마다 살이 까졌습니다. 노파의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준석이와 선영이만이라도 구해달라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어둠과 절망, 그리고 썩은 냄새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이 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안쪽 방에 갇힌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발목은 부어올랐고 노파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아서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 소리가 아니라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왜 연락을 끊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허문도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돈만 받고 끝내기로 했는데.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나 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죠. 우리는 약속대로 돈을 받겠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 명이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어요. 허문도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요. 어머니,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요? 동료들이 배신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허문도가 제 쇠사슬을 풀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기 힘들었어요. 허문도가 억지로 저를 끌어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몇 개의 짐가방이 널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준석이가 아니었어요.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는 독이야. 가족은 속박이야. 준석아.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허문도가 막았어요. 아직 정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석이가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나 이상해요. 머릿속이 이상해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문을 부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허문도가 당황하며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창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당신들이 내 딸을 어디 숨겼어? 그 남자가 허문도에게 달려들었어요. 허문도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수진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 틈에 준석이를 데리고 멀리 가려 했어요. 하지만 준석이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안 돼. 인도자님이 화내. 준석아, 정신 차려. 저는 준석이의 뺨을 가볍게 쳤어요. 그러자 잠깐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야? 여기. 어디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선영이. 선영이는? 선영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지하실. 지하실에. 부엌 밑에. 저는 준석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바닥을 살펴보니 정말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려가 보니 선영이가 있었어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영아. 제가 불렀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선영이의 밧줄을 풀었어요. 준석이가 비틀거리면서도 선영이를 부축해줬어요. 셋이서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허문도와 그 남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허문도가 그 남자를 밀어내고 일어났어요. 코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허문도가 소리치며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휴대폰? 휴대폰이 어디 있지? 허문도가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준석이와 선영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선영이가 조금씩 의식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 어머니야. 이제 나가자. 못 나가요. 인도자가. 선영이도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허문도와 그 남자도 소리를 들었는지 싸움을 멈췄어요. 누가 오는 거지? 허문도가 중얼거렸어요.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분명히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제발 우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허문도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럴 리가. 아무도 이곳을 모르는데.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신고했어. 경찰이 올 거야. 허문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동차가 점점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엔진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준석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구조될 거야. 선영이도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끝난 건가요?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가자. 허문도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어디로도 못 갑니다. 정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동차가 집 앞까지 올라왔고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나오세요. 정말로 경찰이 왔어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사흘 뒤 폐가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파출소, 구청, 보건소가 함께 조사했어요. 쇠사슬은 수거됐고 도장은 증거 봉투에 담겼습니다. 박만수 국장님이 제 어깨를 살폈어요. 많이 아프죠? 괜찮아요. 살아서 데려왔으니까요. 준석이는 파출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빛과 좌절, 그 틈을 타 허문도가 정화를 속삭였다고 했어요. 선영이는 보건소 심리상담에 연결됐습니다. 손등의 도장은 일주일 만에 희미해졌지만 마음의 자국은 오래 갈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매주 함께 걷자. 말하자. 밥을 먹자. 지우는 게 아니라 덮는 것이다. 그런데 회복이 쉽지 않았어요. 준석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엄마, 꿈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데려간다고. 선영이도 사람들과 만나는 걸 무서워했어요. 누가 친절하게 굴면 또 속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요. 이런 상처를 혼자서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달그림자로 했어요. 그날 밤 달빛이 저에게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첫 모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걱정되는 가족이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박만수 국장님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으시오. 의심 신호를요. 물, 말, 돈, 가족을 끊으라 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덧붙였어요. 밤에만 의식하거나 도장과 규칙을 남발하거나 고립을 칭찬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리고 낡은 인형 같은 말을 하면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끄덕이며 자기 경험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도 이상한 전화를 받더라고요. 투자하라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종교 모임이라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모임이 끝나고 준석이가 제 앞에 섰어요. 엄마, 나 아직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갔을까 싶어서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우면 됐다. 살아있어라. 매일 밥 먹자. 선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등에 연분홍 살결이 돋았습니다. 초승달 흔적은 거의 사라졌어요. 어머니, 저도 이 모임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그림자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이 오셨고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자기 경험을 다른 분들께 들려드려요. 저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한 마음에 그런 곳에 갔어요.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믿었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어떤 게 가장 이상했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가족을 잊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족 때문에 불행하다고, 가족을 버려야 자유로워진다고. 그런 말을 계속 들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어요. 선영이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해졌나요? 밥을 제대로 안 줬어요. 하루에 죽 한 그릇씩만.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생각도 흐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달그림자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이상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할머니, 그곳에 절대 가시면 안 되세요. 먼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도움을 청하셨어요. 전화번호를 바꾸시고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박만수 국장님이 늘 말씀하세요. 정보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준석이 회사도 조금씩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정직하게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허문도 같은 사람들의 달콤한 제안은 절대 받지 않기로 했고요. 엄마, 이제 정말 든든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영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려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어머니예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석 달 뒤 달그림자 모임은 다른 지역에도 생겼어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함께 대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일들을 함께 하니까 할 수 있게 됐어요. 장 여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달그림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벌써 세 가족이나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새로운 사기 방법들을 알려주고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듣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가족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덧붙여요. 여러분도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거든요. 요즘에는 허문도와 비슷한 사람들의 새로운 수법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요.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노린다고 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아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는 거죠. 준석이가 말해요.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려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과 상의하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서 그 폐가 자락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은 여전했어요. 그러나 집의 창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오늘의 달은 칼이 아니다. 길잡이다. 문득 마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내가 인도자다. 저는 웃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어요. 며칠 전에는 그 폐가 자리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도 만든다고 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엄마. 나쁜 기억의 장소가 좋은 기억의 장소로 바뀌는 거니까요. 선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 공원에 달그림자 모임 표지판도 세우면 어떨까요? 위험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상처도 이렇게 치유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준석이와 선영이는 이제 일주일에 2번은 꼭 저를 찾아와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에요. 엄마,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준석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영이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처음엔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보람 있어요. 달그림자 모임은 이제 매주 열려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년분들도 오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사기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요.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가 없어요. 박만수 국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텔레비전에서 달그림자 모임을 소개해줬어요. 그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됐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밤에 잠들기 전에 달을 봐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달빛이 저에게 길을 알려줬으니까요. 어제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준석이도 요즘에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날은 힘들 때도 있어요.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수법들도 계속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끝내며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혼자라고 믿을수록 반드시 손을 잡을 사람이 있습니다. 길은 달빛보다 낮게 깔려요. 발을 내딛는 순간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저희처럼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은 나이에 같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분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달빛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가족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려요. 저는 오늘도 달그림자 모임을 준비하며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는 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더 밝을 거라는 걸요. 달빛은 여전히 밝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족을 비춰주는 따뜻한 빛이에요.